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15페이지입니다. 인문서 15페이지. 우리가 민법 총칙을 배우고 있고요. 법률행위 필수 요소 의사표시. 법률행위를 남을 시킵니다. 대리. 법률행위가 유효가 아닌 무효 취소. 법률행위에 조건을 달고 날짜, 기한을 붙여요. 총칙은 법률행위를 배우는 거고 우리가 이합제, 법률행위, 의사표시까지 했어요. 법률행위 동네에서 무효 취소가 막 나오고 의사표시도 무효 취소가 볼륨이요? 안 들려요? 이 소리가 안 들려요? 이 정도면 볼륨 어디서 올리죠? 이 정도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악 지르는 거예요. 저 강의 못 해요. 3시간 동안 여기서 더 소리 내면 악 지르는 소리인데. 아무튼 법률행위 무효 취소 가까이 붙여서 할게요. 법률행위 무효 취소 계속 나오죠. 비진이 알랄 통정 무효 착오 사기 강박 취소. 오늘 정리해요. 여기서 15페이지 한번 읽고 이해 한번 해봐요. 유효 효력이 있죠.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힘을 준다. 힘을 준다는 것은 권리, 의무를 준다는 얘기고 채권, 채무, 물권 변동이 일어나죠. 읽고 이해하면 돼요. 그렇네. 효력이 있으니까 힘이 생기고 권리가 생기죠.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효력이 발생해요. 따라서 매수인은 소유권 주세요라는 채권, 매도인은 소유권을 줘야 될 채무를 부담한다. 이해 가시죠? 민법 읽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OX를 자기가 고르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법률행위는 일단은 성립해야 돼요. 그 다음 효력 요건도 갖춰야 돼요. 그러면 유효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다음 무효 취소. 법률행위가 성립은 했지만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펑크가 났죠. 효력 요건에. 그러면 무효가 되거나 또는 유효지만 취소해버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무효 취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효 취소란 성립은 했어요. 그런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무효 또는 취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해돼요. 자, 무효 당연 무효입니다. 그 다음 확정적으로 무효예요. 그 다음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가 뭐냐? 자, 오른쪽 상대적 무효 반대말이죠.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정리하는 거예요. 절대적 무효. 절대란 개념은 나 이외의 모든 3자에게 다 들이댈 수 있는 힘을, 강한 힘을 절대자 개념 잡으면 돼요. 모든 3자에게 다 무효가 돼요. 모든 3자에게 다 무효되는 걸 절대적 무효라고 해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자 한번 봐봐요. 예를 통해서 해볼게요. 갑이 을에게 자기 아파트를 매매계약으로 팝니다. 을에게 등기 넘겨줘요. 병에게 을이 또 팔죠. 이 매매계약이 나중에 강행규정 위반으로 밝혀졌어요. 강행규정 위반, 또 반사회 법률행위로 밝혀졌어요. 또 불공정 법률행위로 밝혀졌어요. 그러면 이 매매는 무효가 되고요. 매매가 무효면 이를 토대로 등기가 갔으니까 등기도 무너져요. 등기도 무효. 자, 병은 얘를 소유자로 믿고 샀죠. 하지만 앞놈 등기가 무효면 뒤에놈 등기도 무효가 돼요.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소유자 등기돼 있지만
무효란 얘기는 이 등기는 있으나 마나 소유자 아니에요. 얘 등기도 있으나 마나 소유자 아니에요. 결국 갑이 소유자예요. 그러면 갑은 병을 찾아오죠. 현재 병이 이 아파트 살고 있고 등기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등기는 돼 있지만 등기가 무효죠. 소유자도 아니죠. 소유자는 째니까 갑은 병 이거 내 소유 아파트야 돌려주세요. 등기 말소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다 공부했던 거예요. 물권행위 유인론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없다. 결국 얘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결국 소유자는 갑인데 그러면 돌려요. 갑은 병을 찾아와서 이 무효로 병에게 선이든 또는 악이든 갑과 을을 계약 당사자 아닌 새로 거래 텄죠. 제3자 이 제3자인 병에게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요. 대항할 수 있다.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이 무효를 모든 3자에게 다 들이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무효다 해서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라는 개념 모든 3자에게 다 무효가 되어버려요. 들이댈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민법은 같은 말을 여러 표현으로 해요. 그거 빨리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게 절대적 무효. 그러면 절대적 무효는 어느 동네에서 나오느냐? 동네가 어디예요? 강행법규, 반사회, 불공정. 동네가 법률행위 동네예요. 법률행위. 동네가 첫 번째 동네인 법률행위 동네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니까 모든 3자에게 무효돼요. 모든 3자에게 다 무효니까 야 무효야 내 아파트 내놔 라고 대항할 수가 있다로 끝나는. 우리 시험 이게 나와요. 제3자에게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소유권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다 없다 싸움이에요. 이게 절대적 무효. 그러면 하나 더 있죠. 갑이 17살짜리 미성년자예요.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지만 취소해버릴 수 있죠.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문제는 취소는 지계약 상대방인 을에게 취소요. 부모님이든 17살짜리 얘든 취소. 근데 이 아파트는 현재 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병에게 있죠. 그러면 을에게 취소하고 병에게 들이대는 거예요. 야 병, 너한테 을한테 내가 판 사람인데 내가 미성년자를 이유로 취소했어.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로 돌아가니까 매매가 무효가 되고 을 등기 무효, 네 등기도 무효. 따라서 너 내 아파트 내놔. 들이댈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 들이댈 수 있어요. 이유. 제한능력 취소는 모든 3자에게 다 취소가 돼요. 절대적 취소가 되는 거예요. 이 취소도 절대적 취소. 사실은 절대적 취소란 말은 없어요. 절대적 무효에 들어가요. 왜? 취소하면 무효니까. 근데 편의상 그냥 절대적 취소라고 하는 뿐이에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절대 모든 3자에게 무효가 되고 취소되는 거예요. 모든 3자에게. 이놈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키는 모든 3자예요. 선이든 악이든 모든 3자에게 무효 취소로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빨간색이 어디 갔죠? 빨간색 분필이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절대적 무효, 이 절대라는 개념, 절대적 취소는 모든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걸
이해하고 외워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장난쳐 우리 시험은. 제3자가 선이라면 이 경우에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 시험 주문에 장난을 쳐요. X. 선이든 악이든 이건 이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잖아요. 무조건 모든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절대적. 이걸 외워야 된다. 이거에. 우리 시험 지문에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란 말은 뜨지 않아요. 머릿속으로 계산해야 돼요.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동네가 법률행위 동네. 법률행위 동네 무효 취소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절대적이니까 모든 3자에게 다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되지. 따라서 나는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다 대항할 수 있지.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외우는 거야. 이걸. 그 다음 동네. 강행법규 반사의 불공정. 법률행위 동네네. 제한능력.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이죠. 동네가 첫 번째 동네 법률행위 동네예요. 그래서 동네로 기억해야 돼요. 동네. 그러면 이 지문이 나오면 절대로 헷갈리지 않아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절대적 무효 정리할게요. 절대적 무효. 모든 3자에게 무효가 되죠.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어요. 불문하고 모든 3자에 대해 무효로서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밑에 예. 강행규정 위반 거기서부터 보래요. 우리 시험 여기서부터 나와요.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 불공정, 무효. 동네가 법률행위 동네예요. 그래서 괄호 열고 닫고가 중요해요. 이걸 통해서 이 결론을 내가 풀어가야 돼요. 동네가 법률행위 동네 무효니까 빨리 머릿속으로 절대적 무효 생각하시고 그러면 서술어는 모든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있다로. 없다로 끝나면 X 장난친 거고. 여기 별 3개 하세요. 절대적 무효 별 3개. 그래서 밑에 사례가 갑을 방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고딩만 봐요. 강행법규 위반으로 매매가 무효죠? 그러면 빨리 머릿속으로 강행법규. 동네가 법률행위 동네. 법률행위 동네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 표현이 나오면 이놈한테도 다 무효가 된다.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오케이. 절대적 취소. 제한 능력 이유로 취소했죠. 제한 능력. 미성년자가 대표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동네가 법률행위 동네. 따라서 이 취소는 절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니까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어요. 서술은 무조건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 그래서 있다의 동그라미 빵 하시고 저 위에도 무효에도 대항할 수 있다. 우리는 서술어 싸움이에요. 우리 시험 지문의 90%는 서술어를 장난쳐요. 있다를 없다로, 없다를 있다로. 그러니까 항상 서술어를 반드시 자기 걸로 만드시. 그래서 밑에 사례 17살짜리 미성년자죠. 고딕 봐요. 예. 제한능력자니까 취소 들어갑니다. 비록 병이 선의의 3자를 하더라도 이 취소로 대항할 수 있다. 있다로 끝나야 돼요. 이거 기출 4번이에요. 4번. 제한능력 취소한 경우 제3자가 선이라면 이 취소로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장난쳐요. 이거 중심을 확 안 잡아놓으면 우리는 선의자는 보호되고 악의자는 보호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의자에게는 대항 못하겠지. 함정에 빠져버려요. 함정에. 그래서 중심을, 민법은 중심을 꽉 잡아야 돼. 절대 선이 그런 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적 취소 첫 번째 거기에도 별 3개. 결국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는 기억하실 것. 동네가 법률행위 동네에서 나오는 무효 취소는 다 절대적. 모든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모든 3자에게 무효 취소된다. 같은 말이에요. 이에 반해서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예요. 자, 이번에는 흑판 봐봐요. 사례가 바뀌어요. 또 가불 병이 나와요. 가불이 당사자, 병은 항상 제3자예요. 왜냐하면 이때 매매 계약을 하잖아요. 첫 번째 매매 계약을 당사자라고 봐요. 그 다음 갑으로부터 샀다 또는 을로부터 샀다. 이 계약으로부터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이제는 제3자라고 해요. 제3자는
갑하고 을 기준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병은 기분 나빠요. 아니 왜 내가 삼자야? 나는 난데. 얘 기준이 아니고 얘들 기준이요. 왜? 얘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제3자라는 것은 첫 번째 매매 계약을 토대로 새로 거래 일어난 사람들을 말해요. 이 매매 계약이 비진이 RR 무효가 됐어요.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몰랐지만 너 알 수 있었잖아. 과실, 선의 과실. 이 경우 등기 넘어갔겠죠? 항상 등기 넘어가요. 또 이 매매 계약이 가짜 매매예요. 통정 허위 표시죠. 그러면 RR 무효, 통정 무효가 되니까 이 매매는 무효가 되죠. 똑같아요. 매매가 무효니까 등기도 무효. 암놈 등기가 무효니까 내 등기도 무효. 자, 그러면 갑은 들이대 있죠. 너 소유자 아니야? 너 소유자 아니야? 내가 소유자야. 소유권에게 한 자기 아파트 돌려달라고 소유권에게 한 물청 들어오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들어오고 등기 말소해 주세요. 청구 들어옵니다. 얘한테 쫓아오는 거야. 그런데 병은 등기 믿고 샀으니까 선의겠죠. 선의. 자, 그러면 원래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다 무효가 돼요. 조금 전에 봤던 무효는 모든 삼자에게 다 무효가 돼요. 이게 원칙. 그러면 원칙을 적용하면 갑은 당연히 손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돌려주세요. 대항할 수 있다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의 경우 의사표시 동네죠. 의사표시 동네, 의사표시죠? 의사표시 동네가 두 번째 동네요. 의사표시 동네 무효의 경우에는 우리 법이 선이라면 제3자가 선이라면 이놈은 보호해주는 특별 규정을 둬요. 이게 선여 3자 보호 규정이에요. 법 규정이 선이라면 이 무효로 이놈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법이 이놈을 보호해줘요. 갑은 원래 들이대야 되는 게 무효인데 이 법이 막아버려요. 법이 제3자가 만약 손이라면 당신은 이 무효로 RR 무효, 통정 무효로 선의 3자 병에게는 이 무효로 대들지 못합니다. 법 규정이 선의 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법이 막아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법으로 안 될 게 없어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 받지 않는 한 모든 법은 시행돼요. 그래서 법이 무서운 거예요. 법으로 모든 법이 깡패 짓거리도 할 수 있어요. 그걸 막는 게 헌법재판소예요. 이 법은 안 됩니다. 헌법 위반됩니다. 집행되면 안 돼요. 그래서 법은 다 됩니다. 법으로 제3자가 선이라면 보호해 줍니다. 거래 안전을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의사표시 동네인 두 번째 의사표시 동네에서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서만 얘들 계약 당사자죠. 계약 당사자인 두 사람 사이에서만 무효예요. 이 매매 계약은. 이걸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효는 두 사람 사이에서만 상대적 관계에서만 무효가 되고 단절시켜버려요. 제3자, 너희들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가 안 되고 유효로 만들어버려요. 이쪽은 유효가 돼버려요. 너희들만 무효야 얘한테는 무효가 되지 않아요. 결국 이 등기는 병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돼버려요.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무효가 안 되고 이쪽은 유효. 따라서 병등기 유효가 되고 병은 소유권 취득해요. 따라서 갑은 반사적으로 저 법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상실하게 돼요. 이 아파트 소유자는 한 명밖에 안 나와요. 법이 얘한테 소유권 먹여버렸으니까 갑은 소유권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 RR 무효, 통정 무효는 두 사람 갑과 을 사이 상대적 관계에서만 무효가 되고 제3자가 선의만이에요. 선의의 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가 안 된다. 이걸 상대적 무효 그래요.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라고 지문에 떠야 돼요. 우리 시험 지문은 소유권까지 나와요.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선이라면 이놈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민법 총칙은 절대 민법 총칙 법률행위 이론만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물권법하고 같이 나와요. 소유권하고.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등기 말소란 말이 총칙 지문에서 막 떠요. 얘가 소유권 취득하느냐 마느냐 엄청 떠요. 그래서 민법 총칙은 따로 공부하면 절대 안 돼요. 물권하고 같이 해야 돼. 같이. 이해하면서. 하나 더. 이 매매 계약에 착오가 있었어요. 갑이. 또 사기쳤어요. 사기 강박에 따라 계약했어요. 의사표시, 계약, 법률행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법이 착오 있었어요? 사기당하셨어요? 취소할 수 있게 하죠. 취소 사유예요. 취소 사유는 법률행위 동네에서 하나 나와요. 제한능력자. 의사표시 동네에서 2개. 착오, 사기강박. 자,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마찬가지. 얘 아파트가 병에게 가 있어요. 병이 선이라면 마찬가지. 이 취소로 대항할 수 없다. 같은 조문을 둬요. 선의 3자 보호규정. 그래서 의사표시 동네에서 무효 취소는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서만 무효 취소되지 제3자가 만약 선이에요. 선이라면 이놈한테는 이 무효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선의 3자를 보호해주는 법이 규정을 만들어줘서 그래요. 그래서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 그래서 한번 봅니다. 이 앞 13페이지 한번 봐봐요. 앞으로 넘겨봐요. 의사표시. 제2항 우리 봤나요? 이 앞주에 제가 읽어드렸나요? 법조문. 의사표시 있죠. 13페이지 입문서. 제2항 2항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 앞주에? 말 안 했나요? 오늘 하려고 안 했나 보네. 자 봐봐요. 법조문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 제2항이 있죠. 제1항 의사표시 무효는 자 선의의 동그라미. 선의 제3자에게는 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법이 규정을 선의 3자에게는 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마찬가지 통정 두 번째 보세요. 법조문 제2항에 통정 허위표시 무효잖아요. 이 무효는 선의 또 동그라미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마찬가지 착오 또 제2항 착오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제1항인데 이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또 법 만들어놨죠. 또 오른쪽 사기강박도 마찬가지 제3항에서 사기강박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법 조문을 기억을 하세요. 의사표시 동네가 4개잖아요.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강박 RR 무효 통정 무효 2개는 무효 착오 사기강박은 취소잖아요. 일단 이것부터 외워야 되고 처음에 이 무효 취소는 갑과 을 두 사람 상대적 관계에서만 무효 취소되지 제3자한테 거래가 아파트가 넘어갔어요. 을이 팔았어. 제3자가 만약 선이라면 이 선의 3자에게는 야 임마 내놔 내 아파트 내놔 할 수 없다. 이게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와봐요. 그래서 16페이지 오른쪽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가 나오죠. 자 상대적 무효 계약 당사자 간 즉 갑을이에요. 갑을 두 사람 사이에서만 무효가 돼요.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가 안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이기 때문에 선의 제3자에게는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못한다, 없다. 부정이에요. 부정. 없다. 그러면 어느 무효가 상대적 무효냐? 의사표시. 동네가 두 번째 동네. 의사표시. 알알 비진이 무효. 통정은 바로 무효. 이 무효는 상대적 무효예요. 소원이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 두 번째 별 3개였어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서 상대적 무효는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2개. 의사표시 동네 이 2개밖에. 알알 비진이하고 통정 무효. 법이 소원의 3자에게는 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해서 상대적 무효. 이걸 외우는 거예요. 이 단어를. 그러면 이건 풀어가는 거. 상대적. 두 놈 사이에서만 무효가 되고 제3자가 선이라면 무효가 안 돼. 무효가 안 돼. 무효가 안 되니까 얘한테 대들 수 없다로 끝나야 되지.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갑과 을이 가짜 매매, 가장 매매, 통정 허위 표시죠. 이거 바로 무효입니다. 근데 우리 다시 병에게 팔죠. 병은 제3자. 그런데 이 병이 이 가짜 매매에 관해서 전혀 모르겠죠. 병은 알 수가 없어요. 통상 거래 실제에서는 99.9% 다 선이에요. 제3자는. 따라서 이놈이 선이라면 선의 3자 병에게는 이 가장 매매 통정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할 수 없다. 선의 3자에게 무효로 대들지 못하니까 결국 이 선의 3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중에 우리 시험은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잘 나와요. 오케이. 상대적 취소. 차고 사기 강박이죠. 자, 동네가 의사표시 동네입니다. 취소죠. 얘들은. 동네가 의사표시니까 이 취소는 절대적 취소가 아니라 상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란 얘기는 두 사람 사이 갑과 을에서만 취소되지 제3자가 선이라면 선의 3자에게 대해서는 취소 효과를 주장하지 못해요. 대항할 수 없다. 결국 상대적 무효든 상대적 취소든 동네가 다 의사표시 동네. 비진이 통정, 차고사기, 강박. 이거 같이 하는 거예요.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밑에 사기당했죠. 사기 취소. 내 아파트가 을이 또 병에게 가 있어. 이 병이 손이라면 얘한테는 내나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예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하고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 이 단어를 외우시고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절대적 취소가 원칙이고 단 우리 법에 의사표시 동네 무효 취소는 선의 3자에게는 너 대들지 마. 법이 선의 3자를 보호해주는 특별 규정을 둬버려서 무효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하시면 돼요. 아주 중요해요. 상대적 취소도 별 3개 하세요. 차고사기 강박. 가장 기본이에요. 자, 무효 효과 정리하는 거예요. 무효. 아무런 힘이 없죠. 힘은 권리. 채권도 없고 채무도 없고 물권, 소유권 변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런 걸 잘 이해해야 민법 기초가 쌓이는 게 기초. 자, 채무가 없기 때문에 아직 소유권 등기 넘겨주기 전이에요. 그러면 넘겨줄 필요 없겠죠?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지. 채무가 없으니까 이렇게 연결돼요. 채무는 이행해야 되는데 채무가 없으니까 이행할 필요 없겠지. 아직 전이라면. 그런데 준 게 있어요. 상대방에게 등기 넘겨줬죠. 그 다음 5억 받았겠죠. 대금. 이거 매매가 무효로 날라가 버리면 내가 받은 것도 원인이 날라가 버렸죠. 부당한 이득이 된다고요. 정당하지 못한 이득. 그래서 서로 받은 것들은 부당이득으로서 서로 돌려줘야 돼요. 이게 부당이득 반환음이에요. 거기 별 3개였어요. 이행한 후에 동그라미 빵. 서로 준 후 무효 취소가 됐어요. 서로 받은 것들은 다 정당하지 못한 이득. 이걸 부당이득이라고 해요. 정당하지 못한 이득은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인에게 돌려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봐봐요. 매매계약에서 얘가 5억 줬겠죠. 을은 5억 줬어요. 그러면 5억은 얘가 받았고 얘는
아파트 넘겨받고 살고 있어. 1년 살았어요. 등기도 자기 앞으로 꽂았어요. 1년 살고 있는데 나중에 밝혀졌어. 이 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그러면 근거를 상실해버렸죠? 따라서 서로 받은 O, 부당이득. 아파트, 부당이득. 등기도 부당한 이득이 되는 거예요. 부당한 이득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5억 돌려줘야 되고 얘는 아파트 돌려주고 등기는 말소해주고 이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예요. 그러면 부당이득이란 얘기는 부당이득 반환 채무예요. 채무가 있다는 얘기는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채권 채무는 쌍둥이니까.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뜨는 거예요. 부당이득으로서 돌려주세요 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상대방은 돌려줄 채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당이득은 동네가 채권법이에요. 채권법. 물권법이 아닌 채권법. 갑은 두 가지 권리로서 자기 아파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갑이 을에게 너 부당이득이니까 돌려줘. 이렇게 청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두 번째,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이 자기 아파트를 돌려받는 방법은 두 개예요. 하나는 채권법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거나 두 번째, 굳이 채권보다 물권이 훨씬 힘이 세니까 이게 대부분 이걸로 가요. 부당이득 안 해. 이게 제일 편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채권인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반환 들어가거나. 그래서 서로 채권하고 물권은 서로 연결돼요. 편한 대로 선택해서 갑은 행사하면 돼요. 대부분은 이걸로 가요. 이게 편하거든. 그래서 앞으로 부당이득 반환이란 이 단어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계약법 다음에 한참 있다 나와요. 그런데 시험 범위는 아닌데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요. 우리 계속 앞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가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시험 지문에 많이 떠요. 모르겠다 그러면 다 있다예요. 찍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야 되는 게 우리 시험에서는 95%예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시험 지문에 뜨면 내가 알면 당연히 고르면 되는데 뭐 잘 모르겠어. 찍어야 될 상황이면 부당이득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로 밀어버려요. 대부분 부당이득이 되거든요. 우리 시험 지문에. 나중에 찍는 것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지나고 내년 6월, 7월 문제집 볼 때. 그래서 부당이득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무효효과.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다. 이런 건 앞으로 하지 말아요. 이거 시험에 절대 안 나와. 이행한 후 이게 중요해. 넘겨준 게 있다. 부당한 이득이 된다. 정당하지 못한 이득. 따라서 원주인에게 돌려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고 그러면 상대방에게는 돌려주세요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같이 쌍둥이로. 자, 취소는 일단 유효인 법률행위를 취소합니다. 유효인 계약을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여기 별 3개 왔어요. 기출 5번이야. 처음부터 법 조문이에요. 법 조문. 항상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 언제부터 발생하느냐, 그게 아주 중요해요. 효력 발생 시점이. 계약은 5월 1일 날에 했는데 취소는 8월 5일 날이에요. 3달 뒤에 하죠. 그러면 이 취소라는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행위가 되잖아요. 취소는. 취소권, 형성권. 취소한 8월 5일부터 효과가 발생하느냐. 둘 중 하나에 항상 효력은. 아니면 계약 체결한 3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무효로 만들어버리느냐. 둘 중 하나인데 거의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소급표가 많아요. 그래서 계약 체결한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무로 날려버려요. 왜 소급표를 두느냐. 소급표를 둬야 돼요. 안 그러면 이상해져 버려. 봐봐요. 5월 1일 날 계약 체결했죠. 취소는 8월 5일 날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등기도 넘겨주고 아파트도 넘겨주고 얘가 살고 있는데 그 후 2달 지난 8월 5일 날 취소 들어갔어.
이때부터 무효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떡할 이게 유일한 얘기 아니에요. 못 돌려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로 날려버려야 돼요. 그래야 부당이득이 돌려받지. 그래서 소급표를 두는 거예요. 소급표. 이때부터 혈액 발생하면 갑과 을 법률 관계 해결이 안 돼 버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로 날려야 내 거 내놔 부당이득.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소유권도 복귀하고. 그래서 소급표를 둘 수밖에 없어. 그래서 취소의 효과 처음부터 무효. 처음부터. 이걸 어떻게 장난치는지 알아요? 취소한 때로부터 무효가 된다. 이렇게 장난쳐요. X. 취소한 때부터 아니죠? 8월 5일부터 무효가 된다? X 아니요. 계약 체결한 3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어. 그래서 항상 처음부터를 어떻게 장난치는지를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시험 지문을 읽을 때 장난쳤는지 안 쳤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장난 안 쳤네. 근데 취소한 때부터 무효? 에이 장난쳤군. X. 이런 식으로 딱 문제를 풀 거예요. 별 3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간다. 이걸 한자로 소급한다 그래요. 거슬러 올라갔어. 처음부터. 그래서 소급표, 당구장표 계약을 매매계약을 5월 1일 날 했어요. 그런데 한 달 후인 6월 1일 날 취소 들어갔죠. 취소한 6월 1일자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계약 체결한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계약 체결한 5월 1일자부터 무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야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이걸 소급표라고 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법률행위하고 의사표시 우리가 민법 총칙의 가장 기초예요. 기초면서 아주 중요하죠. 거기 했어요. 이제 다음 페이지가 17페이지 계약 해제입니다. 계약 해제. 계약 해제는 동네가 총칙이 아니라 민법 총칙이 아니라 계약법이에요. 계약법 동네인데 취소하고 해제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해제 개념을 잠깐 볼 거예요. 계약 해제는 아주 중요해요. 2문제 나와요. 2문제 계약법 총론에서 나와요. 계약 해제입니다. 해제가 뭐냐? 의사표시. 해제합니다. 의사표시. 자, 갑 소유 아파트를 을에게 팔죠. 매매 계약합니다. 5억 받고 팔아요. 보통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세기 때문에 계약금 걸어요. 5월 1일 날 계약하면서 계약금으로 10% 정도 주고 한 달 후 중도금 주고요. 나머지 잔금 나중에 치릅니다. 잔금 이액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나머지 7월 1일자에 서로 만나서 갑은 등기 서류 넘겨주고 을은 잔금 주고 서로 이행하면 이 매매 계약은 원만하게 끝나겠죠. 그런데 7월 1일 날 부동산에서 만났어요. 등기는 보통 법무사한테 맡기니까 등기 서류를 준비해 와야겠죠. 갑이 등기 서류를 준비를 안 했대요. 미안해 하면서 채무 불이행이에요. 채무는 이행해야 되죠. 예채무는 소유권 이전해 줄 채무. 예채무는 대금을 지급할 채무예요. 채무는 이행해야 되는데 갑이 등기 서류를 안 줘요. 채무 불이행. 을이 7월 1일 잔금 날짜에 잔금 2억을 줘야 되는데 갑 미안해 잔금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채무 불이행이라고요. 그래서 잔금 지급할 이 채무 대금 이 채무는 이행해야 되는데 서로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을 못했네요. 이걸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해요.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자기 채무를 상대방이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못했죠. 채무 불이행. 그러면 을이 잔금을 준비 못했대요. 그러면 갑은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우리 법이
해제할 수 있게 해요. 해제. 근데 채무 불이행은 종류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이행 지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이행 불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민법에서 정한 채무 불이행은 두 개. 이행 지체, 이행 불능. 아주 중요해요. 자, 이행 지체라는 게 뭐냐? 지체 상태. 지체는 해야 될 시기에 하지 못하고 넘긴 상태를 말해요. 7월 1일자에 잔금 들어와야 되는데 못 주고 있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달 지나고 이게 지체 상태예요. 이행 지체는 이행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경우를 지체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얘가 이행 지체했다. 그러면 계약 해제할 수 있어요. 채무 불이행의 경우를 해제 사유로 우리 민법에서 정하거든요. 그러면 이행 불능은 뭐냐? 이행을 하고 싶어도 우리 총칙에서 불능 배웠죠? 불능이란 게 뭐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멸실이 나와야 돼. 이행 불능은 건물이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언제? 계약 체결 후예요. 계약 체결 후. 여기서는 후예요. 계약 체결한 후 건물이 멸실됐습니다. 이것을 무슨 불능이라고 하죠? 후발적 불능이라고. 자, 총칙에서 우리 했어요. 후발적 불능일 때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 외우라고 했어요. 외워야 돼요. 이건 이해가 아니요. 외워야 돼요. 외울 건 외워둬야 돼요. 후발적 불능의 경우 매매 계약은 유효해요.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은 유효지만 건물이 멸실로 날아가면 여기에 있던 갑소유권도 사라져요. 소멸합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채무는 불능에 빠졌다는 얘기죠. 넘겨주고 싶어도 넘겨줄 수가 없죠. 이게 불능이에요. 멸실, 소유권이 사라졌으니까 갑이 아무리 을에게 소유권 넘겨주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불능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이행 불능이 뭐냐? 채무 불이행이 되려면 반드시 얘가 채무자죠. 소유권 채무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고의 과실이 필요해요. 이게 채무자 잘못, 귀책 사유는 고의 일부러 그랬거나 또는 고의는 아니지만 실수, 잘못, 책임 있는 사유, 귀책 사유, 채무자 잘못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돼요. 채무 불이행이 되려면 우리 민법은 과실 책임의 원칙이에요. 법적 책임을 질 때는 자기한테 잘못이 있어야 돼요. 고의가 있거나 잘못, 과실이 있거나. 자기한테 아무 잘못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아요. 이게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예요. 과실 책임의 원칙. 소유권 절대적으로 보호해줘요. 자본주의 사회. 소유권 절대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그 다음 계약 자유 원칙. 이 세 개가 우리 민법의 3대 기본 원리라고 해요. 채무자 잘못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지체하고 불능. 그래서 후발적 불능의 경우 채무자 잘못으로 멸실했는지 채무자는 아무 잘못 없어요. 태풍으로 이 건물이 멸실했는지에 따라 법률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채무자 잘못으로 불능이 났다. 그러면 이제 채무불이행이라고 해요. 그러면 채무를 상대방이 내 채무자가 지채무를 나한테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우리 민법에서 정한 해제 사유예요. 이행 지체의 경우에는 다음 날 하루 지났다고 해서 채무불이행 너 계약 해제 갑이 할 수 없어요. 법이 이행 지체의 경우에는 한 번은 이행할 기회를 주라고 해요. 너 잔금 안 줬네? 다음 날 바로 해제로 날려버리는 건데 계약을 절대 바로 해제 못하고 한 번은 잔금을 줄 시간을 을에게 부여를 해줘야 돼. 이게 최고 절차라고 해요. 그래서 갑은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을에게 바로 해제할 수 없고 내가 시간을 일주일 줄게, 2주일 줄게, 한 달 줄게. 이달 말까지 잔금 넣어. 그렇지 않으면 나 계약 해제할 거야. 한 번은 반드시 최고한 후. 이달 말까지 넉넉히 한 달 줬어요. 근데도 얘가 잔금을 안 줘요. 그러면 이제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최고한 후
그 기간 내 내가 기회를 보장한 그 기간 내 이행 못하면 해제. 문제는 불능이에요. 계약 체결한 후 건물이 날라갔습니다. 이 건물 멸실의 불능의 원인이 채무자 잘못으로 불렸다. 그러면 채무불이행 이행불능이에요. 반드시 채무자 잘못으로 불러야 돼요. 이행불능.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발생했기 때문에 갑은 을은 얘가 불렸기 때문에 계약 해지할 수 있는데 최고가 필요하냐 마느냐예요. 이 경우에도 갑에게 너 일주일 안에 소유권 넘겨. 그렇지 않으면 해지할 거야. 최고 절차가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이행불능의 경우 건물이 날아갔는데 독촉한다고 얘가 소유권 넘겨줄 수 있어요? 건물은 사라져버렸잖아요. 돈은 있잖아요. 얘한테 없지. 은행이 많다고 했죠. 대금 채무는 불능사항이 없어요. 돈 너 일주일 안에 반드시 입금해. 이건 최고가 필요하지만 소유권이 불능으로 멸실로 날아가 버렸다는 것은 아무리 기회를 준들 소유권 넘겨주는 것은 불가능해요. 따라서 최고 절차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최고 의미가 없잖아요. 건물이 없었는데 뭔 기회를 줘요. 최고 필요 없다. 최고 없이 바로 해제 들어가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하고 이행불능 두 가지가 있는데 지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등기서류를 안 줬거나 대금을 안 줬거나 그러면 한 번은 독촉을 해요. 이달 말까지 꼭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해제합니다. 최고가 필요해. 하지만 불능의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 없다. 이해해요. 외우지 말고. 당연하지. 건물이 날아갔는데 뭔 놈의 최고가 필요해요. 바로 해지 들어가야지. 건물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이게 기출 5번이요. 최고 필요 없다. 이행불능. 이행지체 최고하고 해제로 기출 3번.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법조문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해제 사유, 채무불이행 이런 거 외워야 된다는 얘기지. 나중에는 기본이 돼요. 지금이니까 어려운 거지. 조금 지나면은 기초 중에 기초 이런 거 절대 안 틀려요. 근데 나중에 절대 안 틀리면 지금 열심히 해야겠죠? 처음에 봅니다. 해제 조문은 나중에 볼 거고요. 내용으로 바로 갈게. 계약 해제란 유효한 계약을 취소합니다고 똑같아요. 일방적 의사표시, 형성권, 의사표시입니다. 해제합니다. 취소합니다. 다 의사표시. 의사표시 하나로 바로 법률행위가 되죠. 단독행위. 내 계약 상대방에게 해제 들어가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래서 형성권이란 말이 나와요. 자, 법정해제. 민법에서 이 법은 민법이에요. 민법에서 정한 법정 해제 사유 채무 불이행이에요. 조문이 2개 있죠. 이 법조문은 아주 중요해요. 이행지체, 이행불능. 자, 이행지체, 채무불이행 2개 있죠. 이 법조문이 나와요. 첫 번째, 당사자 어느 한쪽 일방이 지체무는 이행해야 되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이게 이행지체예요.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 안 해요. 잔금 날짜에 잔금 안 주네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매수인들이 잔금을 안 줘요. 그럼 상대방 갑이겠죠. 상대방 매도인 갑은 바로 해지 안 되죠.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이달 말까지 잔금 넣으세요. 이렇게 최고합니다. 자, 자기가 통고한 그 기간 안에 이놈이 이행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이행지체의 경우. 자, 최고의 동그라미 빵 하세요. 최고. 바로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지체 아니에요. 최고. 최고하고 한 번은 이행할 기회를 주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 조문에 별 3개 하세요. 방금 읽은 내용에 별 3개. 최고. 가장 간단한 게 또 잘 나와요. 기본. 그 다음 이행불능으로 갑니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죠. 잘못이에요. 고의과실.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이행이 불능됐네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계약 체결 후 건물 멸실 이걸 떠오르세요. 항상 사례로 떠올라야 돼요. 근데 채무자 잘못으로 날아가야 돼요. 건물이.
채무 불이행이 되려면 반드시 채무자 귀책 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방 채권자 을이겠죠. 매수인이에요. 매수인은 이행 불능이 발생해서 채무 불이행이죠. 넘겨주고 싶어도 넘겨줄 수 없죠. 이 계약 하염없이 가져갈 수 없잖아요. 쪽내야죠. 계약 쪽내야지. 이게 해제예요. 해제로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사야죠. 해제라는 것은 계약을 맺었는데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쪽내는 거예요. 쪽내고 딴 아파트 사야죠. 을은. 이놈이 잔금 안 줘. 딴 사람한테 팔아야지. 그러려면 있는 계약은 없애줘야 돼요. 왜? 이 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딴 놈한테 팔면 이중매매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먼저 이 계약은 효력을 없애주고 그 다음 딴 사람한테 팔고 다른 사람한테 사고 두 번째 법률행위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해제의 의미예요. 계약을 없애는 건데 없애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오로지 채무불이에요. 그러니까 계약 맺으면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이 없어. 그럼 해제 못 날려요. 그 다음 취소 사유도 없어. 취소로도 못 날려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 내가 아파트를 팔았는데 막 자고 나니까 1억씩 올라요. 오, 일주일 지나니까 배로 올랐다고 해봐. 5억이 10억 됐다고 해봐.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는 팔고 싶어요? 안 팔고 싶어요? 안 팔고 싶어요. 근데 5억에 넘겨야 돼요. 현 시가가 10억이라 하더라도 5억에 계약 체결 했으면 계약은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계약하면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파기 못해요. 파기 못해요. 이 계약을 없애는 게 취소하고 해제밖에 없어요. 물론 계약금 계약 그거 말고 그건 나중에 할 거고. 그래서 취소 사유 없겠죠. 취소는 못 날려요. 그럼 해제로 없애야 되는데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또 해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날린다는 얘기예요. 아파트가 올랐어도 5억에 그냥 눈물을 머금고 팔아야 돼요. 운빨이지 뭐 운빨. 그래서 계약 해제는 항상 채무불이행 생각하세요.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해제할 수 있다. 자, 해제 효과 오른쪽 내용 볼게요. 해제는 8월 5일, 계약은 5월 1일, 취소하고 구조 똑같아요. 해제합니다. 의사표시. 언제부터 무효가 되느냐. 해제하면 무효가 되는데 취소하고 똑같아요. 이 계약이 무효로 날아가는데 또 소급표 있어요. 당연하죠.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무효로 만들어버려요. 취소나 해제나 당연히 소급표 둡니다. 그래서 소급 무효가 돼요. 그럼 밑에 두 번째 줄 봐봐요. 매매가 해제됐죠. 그러면 해제로 무효가 됐으니까 등기도 무효. 을 등기 무효란 얘기예요. 그럼 소유권은 누구? 암놈 갑. 매도인이죠. 이건 이제 나중에 할게요. 자, 원상회복 의무. 서로 받은 게 있어요. 얘가 5억 받았고 5억 다 받으면 안 되겠죠. 잔금 2억 안 줘야 돼. 3억 받았고 얘가 아파트도 넘겨받았고 등기까지 했다고 해봐요. 자, 잔금 2억을 안 받은 이거 설명 들어갈게요. 이해하는데 갑 소유 아파트를 을에게 매매했어요. 계약금 걸고 5월 1일 날 중도금 걸고 잔금 2억 7월 1일인데 잔금 날짜에 둘이 만났어요. 부동산에서. 근데 을이 그럽니다. 갑에게 야, 갑 미안해. 내가 잔금 2억이 준비가 안 됐네.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내 앞으로 등기를 먼저 넘겨주세요. 소유권 등기를 넘겨줘요. 잔금 안 준 상태에서 을이 제안하는 거예요. 갑에게. 이 날짜 7월 1일 날 와서 아주 나쁜 놈이죠. 자, 봐봐요. 갑 나한테 등기 넘겨줘. 그러면 내가 A라는 은행으로부터 2억, 잔금 2억을 담보대출 받아서 즉 저당권 설정하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꽂아지니까 대출해줘요. 2억을 내가 대출받아서 너한테 일주일 안에 2억 잔금 치를게. 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럼 갑 입장에서 고민에 빠집니다. 경우 수는 두 가지. 첫 번째, 야 임마, 내가 너를 뭘 믿고 내가 잔금 2억을 안 받는 상태에서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니? 그럴 수 없어. 너 일주일 안에 잔금 내. 안 그러면 계약 해지할까? 이렇게 나가는 방법. 두 번째, 갑이 5억이 꼭 필요해. 매매대금. 지금 2억 남았죠? 2억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요. 뭔가를 사업을 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고민을 합니다.
그래, 말한 대로 잘해주겠지? 사람을 믿습니다. 등기 넘겨줘요. 얘 말대로 대출받아서 잔금 지불해주면 갑은 아무런 피해를 안 받아. 근데 꼭 사고 터이죠? 안 줘. 등기는 그냥 한 달이 지나도록 안 줘. 그러면 등기는 7월 1일 날 그 날짜 바로 해줬는데 8월 5일 날 어쩔 수 없이 잔금 안 주고 있죠? 계속 지체 상태. 잔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8월 5일 날 계약을 갑이 해제 들어가요. 해제합니다.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면 해제합니다. 의사표시는 8월 5일 날 했지만 해제하면 무효가 되는데 매매계획 무로 날아가잖아요. 취소나 해제나 처음부터 무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매매가 해제로 인해서 무효가 됐죠. 결국 취소로 무효가 되나 해제로 무효가 되나 매매가 이제 무로 날아가 버렸어. 그러면 서로 받은 3억이 있겠고 얘는 인도까지 받았다고 해봐. 인도 받고 등기까지 있죠. 다 부당이 되게 돼요. 항상 취소든 해제든 처음부터 무로 날아가니까 이 계약을 토대로 서로 해제 전까지 취소 전까지 받은 것들은 다 부당이득이 돼요. 부당이득은 쉬워요. 부당이득은 반드시 무효에서 나와요. 무효. 취소로 무효가 됐든 해제로 무효가 됐든 애초에 무효였든 이 매매계약 자체가 아무런 효력이 없을 때 효력이 있는 걸 전제로 서로 받았잖아요. 서로 받은 것들은 다 원인, 근거를 상실해버렸죠. 무니까. 그러면 서로 부당한 이득이 돼서 돌려줘야 돼. 그러면 을은 키 다시 넘겨줘야 되고 등기도 말소해줘야 되고 얘는 3억 돌려줘야 돼요. 지 거 아니에요. 상대방 거요. 그러면 해제로 무효가 됐을 때 효과가 소급 처음부터 무효, 목차가 이거 하나 나오고 두 번째 무효 효과예요.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런데 해제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 용어 대신 원상 회복 의무라는 별도의 새로운 용어를 써요. 원상 회복 의무. 원상 회복 의무 똑같아요. 서로 받은 것들 상대방에게 원상으로 회복해라. 이게 원상 회복 의무예요. 그러면 아니 아까 받는 취소 효과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해제에서는 똑같은 무효인데 왜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원상 회복 의무라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새로운 용어를 쓰냐 이 나쁜 교수들아. 근데 이유가 있어요. 달라요. 부당이득 반환 범위하고 해제에서 서로 돌려줄 반환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새로운 용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이 새로운 용어인 원상 회복 의무란 말을 법이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거 법률 규정 용어예요. 그래서 구별해야 돼요. 취소로 무효가 된 경우 서로 받은 것들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이렇게 나오지만 해제로 무효가 된 경우 서로 받은 것들은 원상 회복해라. 원상 회복 의무라는 용어 별도의 다른 용어를 쓴다. 이유는 몰라도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반환 범위가 달라요. 부당이득하고 원상 회복하고. 그래서 이 용어는 타당한 용어예요. 그래서 해제했다. 서로 받은 것들 돌려주세요. 원상 회복 의무 이 글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용어 이 두 개 소급 무효 원상 회복 의무. 하나 더 손해배상이 나와 있죠. 봐봐요. 얘가 잔금을 안 줬어. 잔금을 설명 들어봐요. 이거 설명드려야 돼. 잔금을 안 줬어. 갑은 매매대금 5억을 가지고 뭔가 사업을 벌였어요. 자, 계약금 1억을 걸었어. 나중에 보겠지만 자기가 계약을 위반하면 내가 준 계약금은 상대방한테 뺏겨버려요. 위약금 특약이라고 하는데 갑이 계약금 1억을 걸었어. A라는 사람한테. 나머지 잔금을 넣어야 이행이 되는데 이놈이 잔금을 안 줬죠. 그 바람에 2억이 못 들어간 바람에 계약 위반이 발생했고 갑이 결국 이 계약금을 상대방 A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러면 갑은 1억을 상대방한테 A한테 뺏겨버렸으니까 1억이라는 손해가 발생했죠. 손해가 발생했어요. 자, 이 손해는
왜 갑은 1억이라는 손해가 발생했나요? 왜? 왜 1억 손해 발생했어? 얘 때문이지. 네가 임마 잔금 제대로 나한테 줬더라면 이상 없이 계약 이행했고, 그럼 나는 계약금 뺏길 일이 없었는데, 네가 잔금 안 주는 바람에 내가 여기서 잔금 2억을 치르지 못해서 내 계약금 1억이 뺏겼잖아. 즉, 이 상대방 채무 불이행 때문에 내 손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갑은 우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나한테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면 너 임마 손해배상해. 1억 나 계약금 뺏겼어. 너 때문에 손해배상해. 1억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손해배상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잘 나와요. 부당이득도 마찬가지. 불법행위 손해배상 마찬가지. 그래서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나한테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런 사례 몰라도 돼요. 그냥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나한테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해 주세요라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상대방이 잔금 2억을 안 줬죠? 채무 불이행 발생했어요. 먼저 뭘 하느냐? 갑은 자기 매수인들이 잔금을 안 줘요. 잔금을 안 주니까 한 번은 최고해야겠죠? 최고한 후 계약부터 날려요. 계약해제. 계약부터 없애고. 손해가 없으면 그냥 끝나면 돼요. 빠이빠이. 그런데 이와 같은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채무불이행이라는 게 딱 성립하면 효과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 채무불이행. 잔금 안 줬죠? 먼저 계약부터 날려요. 계약을 쪽 내야 됩니다. 계약 해제. 두 번째,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결국 정리하면 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채무불이행. 그러면 먼저 이 계약을 날려야 돼요. 해제. 두 번째, 나한테 아무런 손해가 없으면 그냥 이걸로 끝. 근데 어떤 손해가 발생했어. 얘 채무 불이행으로. 그러면 계약 해제도 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은 둘 다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계약 해제하고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앞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라는 질문이 많이 뜨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첫 번째 채무불이행이 있거나, 두 번째 채무불이행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손해배상의 근거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채무불이행이 있거나 또는 불법행위가 있거나, 그럴 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지금은 듣기만 해요. 나중에 이제 할 거예요. 지금은 상대방 채무 불이행이 있었다. 먼저 계약부터 쪽 냅니다. 해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문제는 거기 봐봐요. 목차가 왼쪽 해제 효과죠. 해제 효과의 목차가 소급무효, 원상회복금 후 손해배상, 이 세 개 돼 있죠. 손해배상은 해제 효과가 아니에요. 해제하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게 아니에요. 방금 얘기했죠. 채무 불이행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의 효과야. 해제하니까 손해배상 청구가 요 관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왜 해제 효과에 손해배상 항목이 들어가 있느냐? 우리 공인중개사 모든 책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해제 효과에 손해배상을 넣어놨어. 원래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별도로 손해배상 목차를 빼야 돼요. 해제 효과에서 넣는 게 아니라 3번 별도로 손해배상, 이렇게 별도의 목차를 구성해야 되는데, 모든 출판사가 그냥 소급무효, 원상회복금, 손해배상 이걸 해제 효과를 넣어놨어. 그러면 저는 인문서를 만들 때 저만 원칙대로 하면은 제가 그러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기본서 보면 여기 해제 효과에 있는데, 그래서 그냥 넣어놓을 뿐이에요. 해제 효과에. 그러니까 원래는 손해배상은 해제 효과가 아니라 채무 불이행의 효과예요. 채무 불이행. 그래서 그 점을 인식을 하시고, 뭐 시험하고는 상관없어요. 어찌됐든
손해배상. 상대방 채무 불이행으로 나한테 손해가 발생하면 계약 해지하고 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그래서 시험은 내용 봐요. 손해를 받으면 앞에 오타예요. 계약 해제로 이걸 지워버려요. 양가로상 손해배상 내용 있죠. 계약 해제로 이걸 지워버리고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이거 하다가 저까지 잘못 썼잖아.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자, 그럼 먼저 계약 해제 들어가죠.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세요. 계약 해제로 5글자 지워버리고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습니다. 먼저 계약 해제합니다. 1번. 해제 1번. 동그라미 딱 하시고. 그 다음 채무 불이행으로 나한테 어떤 손해가 발생했어. 그러면 손해배상의 2번.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결국 상대방이 잔금을 안 줬다. 그러면 먼저 해제로 날리고 두 번째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동시에 할 수 있어. 동시에. 시험이 이게 나와요. 동시에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해제하고 손해 있다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소급무효, 원상회복 의무, 손해배상 이 목차 세 개는 그대로 외워버리세요. 어차피 소급무효, 원상회복 의무는 무효효과예요. 무효효과. 부당이득 대신 원상회복 용어만 바뀌었을 뿐 똑같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계약 해제, 이행지체, 이행불능. 왼쪽 봐야겠네. 왼쪽 법 조문 봤죠? 지체 별 3개 있고 불능, 이행불능 됐어요. 계약 해제할 수 있죠? 최고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법 조문에 이행불능. 최고 아니 이행불능에 채무자 책임 있는 사 귀책사 이행불능 없죠? 바로 해제할 수 있죠. 그래서 내용 봐봐요. 이행불능. 매도인 갑소유 건물이 반드시 채무자인 매도인 잘못으로 날아가야 돼요. 귀책사유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매수인은 최고 없이 거기에 동그라미 빵. 최고 필요 없어. 이행불능은 최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즉시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여기 별 3개 왔어요. 최고 필요 없다. 이행불능은 건물이 날아가면 바로 해지하는 거지. 너 인마 일주일 안에 건물 넘겨 소유권. 불능입니다. 불능. 아무리 시간을 줘도 못 넘겨요. 최고 필요 없다. 별 3개. 기출 5번. 그 다음 이행지체는 두 번째 있죠. 상당기간 정에서 이행을 한 번은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 안 할 때 비로소 해지할 수 있다. 거기도 별 3개.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행지체 최고는 덜 중요해. 이행불능 최고 필요 없다.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런 거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돼. 그래요. 그래서 민법에서 정한 해제 사유는 채무불이행 외우시고 채무불이행은 2개가 있다. 이행지체, 이행불능. 차이점. 지체의 경우에는 이행이 가능하니까 한 번은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최고. 하지만 불능은 아무리 내가 기회를 줘도 건물이 날아갔는데 이행 불능이죠. 최고 필요 없어. 해제 효과 처음부터 무로 돌려버립니다. 취소하고 똑같아요. 자, 서로 이행한 것 부당이 되게 되죠. 하지만 용어가 바뀌어요. 원상으로 회복하시오. 원상 회복 의무. 상대방 채무 불이행으로 나한테 손해가 발생했어. 그러면 해지하고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한 시간이 너무 시간이 오버돼 버렸어. 10분간 쉬고 이제 대리 들어갈 거예요. 대리.